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중국으로 국빈 방문차 떠나죠. 그런데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난징으로 떠납니다. 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해놓고 정작 초청한 사람은 딴 곳으로 가는 거, 이거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중국식의 방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건 지금은 21세기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초청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3부에서는 이성원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으로부터 보다 전문적인 분석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발언대 리포터 이혜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일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는데요. 이에 대한 시민들 의견 들어봤습니다. 조금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농가가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개정을 해서 농가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저는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경조사비가 10만 원이 좀 큰 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좀 낮춰져서 부담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정되면 좋죠. 옛날에는 너무 적으니까 문제가 되죠. 마당동이가 장사가 안 돼, 장사가. 전문 납품업체 식당 납품이 하는데 소매상들이 난리예요. 소매상들은 안 된다고, 장사가. 그러니까 그것도 좀 늘려놓으면은 그래도 뭐 사주기도 그렇고 편하잖아요. 솔직히 그런 금전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거를 통제할 수 있어야지, 뭐 지금 이 현재 보이는 5만 원, 10만 원이 그게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게 생각이 들거든요. 뭐 중산층 각 층별로 나눠주는 게 더 좋을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있는 사람들이 많이 통제되고 없는 사람들은 많이 낼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통제됐으면 좋겠어요. 섣부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원래 방법대로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개정 방안 자체가 뭔가 규제를 풀자는 그건데, 그 개정했을 때도 그 법망을 빠져나간 사람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걸 규제를 완화한다는 건 좀 그러니 일단은 유지를 해보고 더 지켜봐야 된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이게 엄연히 로비고 사실 정당하지 못한 그런 걸로 사용되는 부분인데 경제 수단으로 인정을 하고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게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사실은 이런 걸 당연히 안 주고 당연히 안 받는 게 맞는 건데 이걸 안 줬더니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서 큰 손해가 생겼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게 좀 씁쓸하다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다 청산을 하고 그냥 새로운 시점에서 다시 좀 경제 다른 방법으로 활성화를 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 1년 3개월 만에 개정이 됐습니다. 농축산물 선물에 한해서 상한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고요. 경조사비는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내리는 게 골자인데요. 자, 이 김영란법 시행 직후부터 줄곧 농민과 영세유통 자영업자들이 수요 위축으로 생계에 피해를 봤다, 이렇게 호소해왔기 때문에 이들의 사정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김영란법이 개정이 되니까 가액 범위, 그 기준을 두고서 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또 부정적인 시각으로 나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점이 있죠. 부정청탁금지법은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태어난 법이라는 겁니다. 350 규정이든 355 규정이든 지금 우리는 숫자에 너무 연연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법 제정을 주도한 서강대학교 김영란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액 범위는 정말 부득이한 경우로 대비해서 만든 최소한의 예외 조항이지, 가액 범위가 있다고 해서 이 금품 등 수수료 정해진 가액만큼 해도 좋다는 취지는 아니다, 이렇게요. 이 법은 우리 사회가 좀 더 공정하고 좀 더 투명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마련한 하나의 장치에 불과합니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소망이 담긴 이 법을 통해서 처음 이 법을 제정했을 당시에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고자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부정부패로 인한 불공정 사회, 더 이상은 보기 싫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제가 3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하죠. 방문 이틀째인 내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갖는데요. 사드는 물론 북핵 문제 등 중국과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 중국으로 향하는 우리 문 대통령의 발걸음이 그리 가볍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번 방중은 1년 가까이 냉각기를 겪던 한중 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분석도 있는데, 자,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분위기 어떤지 지난주 직접 베이징에서 중국 외교부와 안전부 산하 싱크탱크를 접촉하고 돌아오신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 이성현 연구위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세종연구소 이성현입니다. 예, 이 박사님이 지난주에 갔다 오셨다며요, 중국.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중국 정부 것이 아니라 예, 그룹 차원에서 갔고, 예,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학자 신분으로 갔습니다. 그 예.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중국 측? 중국에서도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오히려 놀랐던 것은 중국이 지금 굉장히 바쁜 시기입니다. 예. 그래서 19차 당대를 마치고 지금 정치국 위원 중앙위원이 다 임명이 됐고 지금 앞으로 남은 2개월 동안 사실은 이제 보직이 임명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바쁜 시기고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는 중앙경제공작회의 중 내년에 경제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가 잡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청한 쪽도 중국이고 또 초청의 형식도 국빈 방문이고 또 중국의 텔레비전이 CCTV로 통해가지고 이런 인터뷰를 했다라는 것, 저는 중국에서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 근데 중국은 원래 이렇게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빈으로 초청한 경우에 이 국가주석이 딴 데 가는 모양이죠? 이번 주에 그 난징 학살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히 그 80주기 기념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든 정치는 그리고 국내 문제 우선하겠죠. 그래서 아마 그쪽을 아마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국내 정치 상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날짜를 좀 다른 날짜로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자세한 내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확실한 것은 중국이 국내 정치상으로 굉장히 바쁜 상황인데 불구하고 이러한 일정을 잡았다는 것은 우리 한국의 필요성도 있었겠지만 사드 관계를 회복하려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시진핑 19차 당대를 마치고 나서 내놓은 것이 신형 국제관계입니다. 신형 국제관계는 중국의 그런 주변 국가들과의 그 소원해진 관계 개선 시작점인데 그런 중국의 어떤 외교적인 그런 필요에도 있었지 않았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리커창 총리하고는 원래 오찬을 하기로 했는데 오찬 없이 그냥 방문만 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우리로서는 썩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이제 중국 측 사정인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중국이 국내적으로 한국이 보도가 안 되고 있으면 굉장히 바쁜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국내적인 그런 중국 국내 정치적으로 저는 조율 문제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정부가 이해를 줘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금년 말에 정상회담을 갖기로 한중 간의 입장 조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큰 틀에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디테일을 맞추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볼 때에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을 했으면 본인들이 일정을 조정해서 최소한도의 어떤 그런 예의는 좀 갖춰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예.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한국 측에서 염려하는 것은 이제 사드 문제가 완전히 풀리지 않은 것이 아닌가. 예. 라는 그런 염려가 중국 쪽도 있고 한국 쪽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조금 객관적으로 중국이 어떻게 이번 정상회담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중국 국내 정치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사드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대화를 했던 것은 중국도 사정이 참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무슨 문제냐면은
시진핑 국가주석 입장에서 사드를 반대했는데 사드가 여전히 한국에 있습니다. 체면이 꺾였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체면이 꺾인 상황에서 중국은 부분적으로나마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체면이 또 꺾였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한국 대통령을 초청해서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중국 국내 정치적으로도 조금 반발이 있었지 않는가. 그것을 무마하는 그런 중국 국내 정치적인 사정도 있었지 않았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체면 꺾인 거는 중국 특사가 북한 갔을 때 김정은이 못 만나고 돌아온 게 더 체면 꺾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거든요. 굉장히 또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요번에 그 송타오가 시진핑의 특사라는 감투를 달고서 북한에 갔습니다만은 김정은을 만나지 못했죠. 예. 송타오의 직급은 장관급입니다. 예. 원래 요번에 중국 측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본인들도 송타오가 김정은을 만날 수 있을지 안 만날지 약간 그건 두고 보자라는 걸로 보낸 것 같고 그리고 김정은 같은 경우는 2013년에 몽골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도 김정은은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송타오가 김정은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직급이 되는 문제가 제기되겠고 송타오는 중앙위원입니다. 장관이고 근데 송타오가 만났던 최령의 이수영 이런 사람들은 북한 노동당에서 정치국 위원들로서 송타오보다 사실은 직급이 둘 다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송타오는 가서 자기 직급에 만날 사람들을 다 만나고 왔고 또 중요한 것은 체면이 깎였다라는 것은 이제 중국이 여론전을 피는 측면이 있고 다만 중요한 것은 중국 측에서 제가 들어보니까 이번에 북한과 중국 모두에서 양쪽에서 소통과 관계를 유지할 그런 필요에 동의를 했다라고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론 보도하고 좀 틀린 내막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자, 한중 정상회담 이제 내일 있죠, 그죠? 예.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사드 산불 문제 어떤 게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사드에 포커스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중국보다는 한국 쪽의 우려를 조금 더 대변하는 것 같고, 중국은 좀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11년을 살다 보니까, 일단 중국은 관계가 안 좋으면 손님을 아예 초대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일단 초대를 하고 나면은 체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오게 되면은 대접은 잘 해서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드 문제를 실무 차원에서 토론을 거론하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정상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거론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것은 이미 아마 조율이 되었을 것 같고 아마 양 정상은 아무래도 소원해졌던 1년 4개월간 소원했던 양중 관계 신뢰 회복에 포커스를 맞출 것 같고 그리고 북핵 문제 그리고 또 경제 협력 문제 그리고 또 이번에 또 총칭에도 가죠. 그런 경제 협력 문제 그리고 민간 교류 협력 확대 문제 이런 것들이 북한과 관련해서 좀 협의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산불 카드 같은 경우에는 꺼내될 가능성도 없다. 이것도요. 그죠? 이미 꺼냈죠. 이미 꺼냈기 때문에 또 꺼내지 않을 것이다. 네, 꺼냈고 이것을 정상 차원에서 거론하지 않는다는 저는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이번에 아시다시피 공동 성명이 없다는 것은 양쪽에서 서로 간의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는 뜻이고 입장 차를 확인했다는 것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겠고 그것을 양쪽이 해소하는 방법 차원에서 공동 성명이 아니라 각각의 프레스에 대한 성명을 내겠다는 것은 양쪽에서 굉장히 프랙티컬한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했다라는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박사님 경제인 방중단도 대규모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분들이 가는 거 이게 이제 경제 협력 아까 그 테마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이 경제 협력에 있어서 성과는 좀 있으리라고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요번에서 정치적인 그런 심볼 상징적인 성과는 한중 신뢰 회복이 되겠고 정말로 우리가 주판화를 튀겨야 될 것은 경제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굉장히 한국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지 조사에 의하면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이 솔직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에서 차이나 마켓, 중국 시장 말고 다른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하지만은 지금 세계가 경제가 돌아가는 것이 중국 시장을 배제하고 다른 곳에 성공한다는 그 의미가 사실은 없습니다. 중국 시장은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고 중국에 들어갔던 기업인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총칭에는 지금 현대자동차가 제5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한번 생각해도 이번에 그 대통령께서 가시는 것도 충칭 가는 거요? 네, 총칭 가는 것도 이러한 거기 한국 기업들이 진출한 그 현대자동차, SK 하이닉스라든지 포스코도 그쪽에 있고 그래서 한국 기업의 격려 차원 그래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한중 간의 경협의 새로운 돌파구를 뚫고 그런 기회를 마련하는 차원이 아닌가. 또한 중국의 지방 정부는 항상 이렇게 양국 간의 어떤 정상회담을 통해서 새로운 분위기를 보면은 눈치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맡겼던 어떤 경제 제재, 맡겼던 어떤 계약 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 원활하게 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충칭 당서기가 차세대 지도자로 꼽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다목적 포석이 있는 그런 지방 도시 선택인데 부연을 하자면은 총칭의 사실 이전의 당서기가 순정차이라고 그래가지고 최근에 실각이 됐죠. 그런데 한국의 대부분의 큰 기업들은 그쪽에서 기업 기반을 마련할 때 순정차이 쪽에 연주를 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에 약간 미운 살이 바뀌었다고 볼 수도 있고 줄을 잘못 썼다가 볼 수 있는데 시진핑 쪽에 연줄이 딱 막혀져 있는 터미널에 또나 차세대 쪽에 지도자로 부각받고 있는 이런 지도자하고 우리의 정상이 만남으로써 연줄 어떤 줄서기를 제대로 하는 시쳇말로 그런 효과도 있고 굉장히 다목적으로 좋은 한중 관계가 이번 5년 정부가 아니라 이 다음 세대 지도자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좋은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북핵 문제도 꼽으셨는데요. 그 이번 정상회담 의제로 북핵 문제 어떻게 중국이 좀 협조 잘 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한국과 중국은 북핵 문제에 있어서 기본적인 동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첫째. 두 번째는 북핵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평화와 협상,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한중 간의 입장이 같고 오히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미국은 선제 공격설까지 내놓으면서 중국하고 거리가 벌어지고 있는 것, 오히려 그런 것이 좀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다만 이제 몇 시간 전에 보도를 보니까 미국의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과도 아무런 조건 없이 대화할 의지가 있다. 이것은 제가 듣기로 제가 이야기로 미국 국무장관이 처음으로 이것을 언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제 느낌으로는 한국 중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 문제는 아무래도 미국이라는 제3방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 측과도 어느 정도 이번에 조율을 하고서 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 이성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오늘 말이에요. 서울이 영하 12도고요. 철원은 영하 17도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추운 날 자동차를 많이 갖고 나오실 텐데 걱정되시죠?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나성숙 캐스터. 네, 도로가 꽁꽁 얼었습니다. 차도 꽁꽁 얼었습니다. 이 때문에 고장차 소식 오늘 많은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서초 나들목 진안 지점 4차로에 승용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처리 작업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한남에서 양재구가 정체입니다. 또 경기권에서는 신갈 분기점에서 수원 구간으로 밀리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으로도 고장차 소식이 있는데요. 용담터널 319km 지점 3차로입니다. 고장차 처리 작업 때문에 팔곡 분기점부터 매송 나들목까지 2km 구간에서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고척교에서 양평교까지 도심 쪽으로 정체고요. 외곽으로 나가는 길도 목동교에서 금천교까지 신정교를 제외한 전 구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앞서 뉴스 브리핑에서 얘기를 했는데, 러시아의 평창 동계올림픽 개인 참가가 공식적으로 확정이 됐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러시아 올림픽위원회가 러시아 선수들의 평창 동계올림픽 개인 자격 참가를 결정했습니다. 개인의 선택을 존중한다. 자, 이렇게 결정하면서 이 선수들의 올림픽 참가 지원을 위해 모든 조처를 다 하겠다고 결의를 했는데, 이 러시아 선수들은 이 IOC의 초청을 받은 선수들만 개인 자격으로 평창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고요. 또 이 IOC가 정한 엄격한 도핑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이 참가 자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알렉산더 주코프 러시아 올림픽위원회 회장이 이 러시아의 올림픽 참가 선수 규모를 최대 200명까지 예상했는데요. 이 러시아 대표들이 스위스에서 IOC 실무 그룹하고 러시아 선수들의 참가 조건 문제를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도핑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러시아의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 6명이 또 2014년 이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약물을 복용한 혐의로 IOC로부터 올림픽 출전 금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역시 우리가 또 관심 갖는 러시아 선수 하면 빅토르 그러니까 안현수 선수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평창 올림픽 오죠? 예, 그렇습니다. 이 빅토르 안현수 선수, 이 평창 동계올림픽이 마지막 올림픽 무대거든요. 자, 우여곡절 끝에 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빅토르 안 선수, 이 어떻게 보면 참 이 기구하다라고 할까요? 2006년 토리노 올림픽에 태극기를 가슴에 달았고요.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는 러시아 국기를 가슴에 새겼고, 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오륜기를 달게 됐습니다. 러시아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참가하게 되면 러시아 국기가 아닌 오륜기를 달게 되는데, 이 빅토르 안 선수는 3번의 올림픽에서 모두 다 이 다른 국기를 가슴에 달고 경기에 참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동아시아 축구연맹 E1 챔피언십에서 대표팀이 북한을 1대0으로 이겼는데, 저희 걱정되더라고요. 이게 결국 북한 선수 자살골로 가지고 이긴 거 아니에요? 이 선수 이거 숙청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 예. 북한전이 있었는데 우리 대표팀이 이기긴 했지만 이 경기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죠. 예. 이 동아시아 축구연맹 E1 챔피언십 2차전이었는데 이 대표팀이 북한을 1대0으로 이기고 1승 1무를 기록했습니다. 16일에 이 마지막 3차전에서 일본하고 우승을 놓고 격돌하게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자책골로 1대0으로 이겼는데, 이 공격이나 수비에서 기대했던 경기력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 공격에서는 북한의 밀집 수비를 제대로 뚫지 못했고요. 이 수비에서는 변형 3백을 실험을 했는데, 이 조직력은 어느 정도 살아났는데, 이 변형 3백의 최대 강점인 이 빠른 역습을 제대로 살려내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좀 불안해 보이죠. 예. 자, 그리고 오스트리아 살츠부르크에서 뛰고 있는 황희찬 선수 말이에요. 예. 반갑겠는데요. 이 김정민 선수가 일로 가죠? 예, 맞습니다. 이 광주FC가 김정민 선수의 살츠부르크 입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계약 기간 5년이고요. 예. 이 김정민 선수는 내년 1월에
지금 고3인데 내년 1월에 학교 졸업하고 광주 FC에 입단하게 되고 입단한 뒤에 곧바로 이 살츠부르크로 이적하게 됩니다. 이 방학 때마다 그동안 김정민 선수가 살츠부르크 2부 리그 팀에서 훈련하면서 이 살츠부르크하고 인연을 맺어왔고요. 이 살츠부르크에서 이 황희찬 선수가 올 시즌 9골 터뜨리면서 활약 중인데 이 김정민 선수가 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프로에 입단하는 이 신인이기 때문에 이 살츠부르크에서 경기 출전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네. 하지만 이 황희찬 선수처럼 이 살츠부르크의 주 공격수로 성장해 나가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 살츠부르크가 소금성이라는 얘기거든요. 예. 여기서 진짜 아주 우리 김정민 선수가 짭짤하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예,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는 가상계좌 발급을 중단하고 있네요. 예? 가상화폐 뉴스를 이제 그만 소개해드리고 싶기도 한데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아니 올해 뭐 10대 뉴스 이런 거 많이 정하잖아요. 예. 이거죠. 뭐. 경제 분야에서는 단연코 가상화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상화폐 얘기를 계속 전해드리는데요. 다른 뉴스를 계속 압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관심 정도로 요새 보면요. 모든 뉴스가 다 이거 하나씩 다뤄요. 그렇습니다. 예. 가상화폐, 가상계좌. 원래 가상계좌는 원래 있었어요. 근데 말이 비슷해서 지금 혼동을 하는데 우리 가상계좌. 많이 발급해 주죠. 뭐 등록금도 가상계좌로 되거든요. 등록금뿐만 아니라 뭐 전기요금, 수도요금 다 자기만의 가상계좌가 있잖아요. 과태료도 그렇게 내는데. 맞아요. 과태료도 그렇게 내죠. 이 가상화폐의 가상계좌다 따로내면 어떻게 하냐면 이 가상화폐 거래소 회원 가입을 하면 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그 회원에게 이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는 가상계좌 번호를 발급을 해줍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내가 돈을 입금하면 그걸로 이제 왔다 갔다 입출금을 하게 되거든요. 이걸 더 이상 발급을 안 한다는 겁니다. 전기요금 과태료 내는 가상계좌 아닙니다, 이거는. 근데 이걸 이렇게 중단을 하면 거래를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일단 신규를 중단한다는 건데 이게 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은행은 이미 9월 말부터 발급 중단을 했고요. 산업은행은 다음 달부터 IBK은행도 곧 하겠다는 거죠. 이제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업은행, IBK, 우리은행 약간 정부 사이드, 금융공기업 이런 느낌이니까 이미 그 분위기를 알고 미리 선제적으로 나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시그널이냐. 다른 시중은행도 따라와라. 이런 취지가 되겠죠. 그래서 가상화폐가 가상통화가 화폐통화라고 하는데 이게 더 이상 화폐통화로서 기능을 못하고 투기 수단으로 변질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겠다는 거고 어제도 처음 정부 법무부 주도로 가상화폐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 첫 회의가 열렸거든요. 미성년자들이 제일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투자를 아예 금지시키는 방안이 논의가 됐다고 하고요. 미성년자들 투자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예 전면적으로 가상화폐를 일시적으로라도 그만시켜. 일단 너무 확확 달아오르니까 좀 진정을 시켜야 된다 이런 데에서는 약간의 공감대가 있는 것 같은데 세계 최초거든요. 전면 중단은. 글쎄요. 중국도 그러진 않았어요. 이게 4차 산업혁명에도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그래서 일부 아마도 제한하는 형태로 뭐 거래 제한하는 형태로 가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TF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초미의 관심사죠.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잘못 잡으면 또 굉장히 반발이 있을 테니까. 근데 가상화폐 거래소는 떼돈을 벌고 있다 그러죠. 이야, 이거 참. 국내 1위 가상화폐 거래소가 이제 빗썸이라는 곳인데 그곳의 영업이익이 올해 영업이익이 한 1,600억 원. 그러니까 어지간한 중소형 증권사보다 훨씬 많이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왜 그러냐. 당연히 이 가상화폐 거래소는 그 수익 이익 수단이 이겁니다. 양쪽에서 거래를 하면 사고 팔 거 아니에요, 가상화폐를. 주식 중개하는 것처럼 거래 대금의 최대 0.15%를 받습니다. 금액에 따라 다른데 여기서 뭐 세금 떼고 뭐 한 0.136%가 그대로 이익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자그마치 87%라고 해요. 그냥 매출이 다 영업이익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냥 뭐 드는 돈이 서버 관리하고 예. 해킹 방지. 지금 해킹이 언제 한번 돼가지고 예. 크게 뭐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거 정도 보안 정도 외에는 인건비 정도 외에는 돈 드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뭐 국내 3대 가상화폐 거래소의 이제 거래 대금이 한 달에 56조 원이었거든요. 지난달에. 이거는 한때는 코스피 코스닥 거래 대금 하루 거래 대금을 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주식이 좀 뜨면서 코스닥 코스피도 좀 늘었는데 거의 이제 코스피 코스닥 그다음 가상화폐 이 정도 순입니다. 지금 국내 거래하는 거래액 정도가 그만큼 크게 커졌는데 이게 너무나 지금 급히 달아오르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맹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추위 때문에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오늘도 이 영하 뭐 몇 도까지 내려가는 관심사지만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전기 사용량이 늘잖아요. 예. 전열기구를 다 하나씩 옆에 끼고 있잖아요. 전기 사용료가 여름보다 겨울이 더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뭐 여름에는 뭐 에어컨 한번 전부 다 그냥 중앙으로 에어컨 켜고 마는데 겨울엔 전부 자기 책상 옆에 그렇죠. 뭔가 전열기구가 하나씩 있잖아요. 너무 추우니까 발 같은 데는 따뜻해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전력 수요가 급증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순간 전력 수요가 8,513만 킬로와트였다고 해요. 이게 예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예비율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그래도 좀 높은 편이고요. 네. 그래도 최고 기록이 겨울 들어 최고 기록이었어요. 이게 사상 최대 기록이요. 여름까지 하면 작년 8월이 가장 높았다고 하는데 별 차이가 안 나요. 5만 킬로와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예. 오늘 또 춥다고 하니까 역대 최고 기록을 넘어서게 되면 이게 나중에 지금은 우리가 전기가 그나마 잘 남아돌고 있는 편인데 이제 뭐 탈원전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추위를 좀 견디는 습관도 필요가 있겠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해외 나가서 힘들다는 게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싸니까 뭐 여기저기 쓸 수도 있고 하는데 밖에 나가면 전기요금 너무 비싸잖아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 그래서 오들오들 떨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일부긴 하지만 또 너무 과하게 덥게 겨울에 사는 분도 계세요. 네. 우리나라의 그 비트코인이 잘 된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싼 전기요금 때문이라고 해요. 채굴 하는 데 있어서 전기요금이 싸니까 예. 전 세계의 어떤 비트코인 채굴 하려는 사람들이 국내 용산으로 몰리고 있다라는 소식도 있죠. 자, 앞으로 직무 관련 공직자한테 상품권을 선물할 수 없다. 이건 금액하고 상관없는 거죠. 맞습니다. 여태껏은 이제 원래 직무 관련성이 있어도 350이라고 해서 백화성에 관계없이 5만 원까지 선물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상품권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상품권이라는 게 현금하고 거의 비슷하게 쓰이잖아요. 근데 그동안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식사가 3만 원까지 되니까 5만 원의 상품권을 주고 그 5만 원 상품권으로 식사를 했다라는 게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8만 원까지 가능했던 거죠, 그동안. 머리 꽤 돌리네요. 근데 이게 현금처럼 쓰이고 변질되니까 이걸 이제 권익위원회에서 그 선물 할 수 있는 그 범위에서 상품권을 뺐습니다. 현금하고 똑같으니까 현금도 지금은 안 되거든요. 상품권도 안 되게 한 거고요. 그래서 이건 350, 355 규정하고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상품권을 공무원, 뭐 교사 이런 사람들 주는 거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거는 이제 법 위반이 되니까 받는 사람은 그 100만 원 이하일 경우 2배에서 5배 과태료를 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지난 주말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시위를 했는데 이번에는 약사분들이 나서는 모양이에요. 맞습니다. 의사들은 뭐 그 문재인 케어 때문에 그 대부분의 진료가 비급여에서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 쪽으로 전환되는 문재인 케어에 반대해서 나왔는데 약사들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 의약품 품목 판매할 때 그 부분에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편의점에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위장약하고 지사제까지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약국이 너무 힘들어진다. 안 된다라고 보고 오는 17일에 대한약사회는 오후 2시에 청와대 주변 효자치안센터에서 편의점 판매 약 품목 학대 저지를 위한 걸기대회를 개최하겠다라고 하는데요. 뭐 이용하는 국민들의 시선은 뭐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네이버와 공인중개사들이 또 맞붙었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이거? 이제 네이버가 원래 최초에는 예전에는 이제 직접 부동산 중개사업도 했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골목상권 침해다라고 해서 한 발 물러섰었는데 이번에는 우수활동 중개사 제도라는 걸 도입을 했어요.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업체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 그중에 옥석을 가리겠다는 겁니다. 아하. 뭐 취지는 좋죠. 그 기준은 뭐 현장 확인을 거친 실제 매물 비중이나 거래 완료 등록 시 신속하고 정확도 이런 걸 고려해서 판단하겠다는 건데요. 예. 그 공인중개사들은 반발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매물 건당 등록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등록비를 올리기 위한 꼼수다. 이렇게 이용하는 겁니다. 현장 확인 매물 같은 경우에는 등록비를 일반 거. 그게 등록비라는 게 사실상 광고비거든요. 예. 네이버 상단에 노출되려면 더 많은 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상단에 노출시켜주는 대신에 그 한 10배 이상의 매물 등록비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꼼수니까 이건 안 된다라고 지금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전에도 이런 일들이 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네이버는 그 말이 이제 포털 업체지만 가장 돈이 많이 되는 게 유통, 이게 그 쇼핑하고 네. 이런 공인 부동산 관련이 정말 돈이 많이 잘 되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잖아요. 그래서 우수활동 중개사 도입 이전에 2013년에 이전에만 해도 직접 부동산 중개 사업을 하다가 너무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골목상권 침해로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아예 부동산 일부 정보업체의 매물을 받아 유통하는 오픈 플랫폼으로 개편을 했었어요. 예. 이때도 네이버 배만 빌려준다 이런 비판이 있었고요. 여기에 의해서 이번에 우수활동 중개사 제도 때문에 다시 한번 중개사들하고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포털 사이트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광고료도 TV 광고보다 훨씬 이쪽이 더 비싸다는 얘기도 있던데 어쨌든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고요. 자, 수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제가 수요일 했을 때 약간 자신이 없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을 요새 잘 몰라가지고요. 자, 한 주간의 중간입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